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어제는 101년 된 한국 영화가 세계 영화사의 획을 굵게 그은 날이었습니다. 오직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외신들은 오스카상이 오명을 벗어났다는 점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백인들끼리만의 잔치다. 자막이 있는 외국 영화에는 아주 인색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일거에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문화가 세계를 변화시킨 겁니다. 2월 11일 아침에 매일경제 신문 1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1면 기사입니다.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호텔앤에어닷컴 청산 돌입. 호텔앤에어닷컴이니까 여행과 관련된 기업이라는 것 아시겠죠? 여행업계 도미노 도산 공포에 휩싸였다. 이 호텔앤에어닷컴은요, 하나투어, 모두투어 굉장히 큰 여행사입니다. 합작해서 만든 회사였는데 최근에 타격을 입은 겁니다. 국내 대표 전세기 전문 여행사인데 코로나 쇼크 못 이기고 청산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일본 여행도 굉장히 좀 타격을 받았잖아요. 연이은 타격에 결국은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지금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영화 기생충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큰 제목입니다. 화이트 오스카 92년을 뒤집다. 백인 중심의 시상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흑인 배우도 별로 등장하지 않고요. 동양인 관련된 작품이나 감독, 배우들 드물다는 건데 그래서 화이트 오스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깨진 겁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으로 인해서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11월 미국 대선 전에 김정은과 회담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CNN 작년 실무회담 결렬 좌절감 탓이다. 참모들은요. 중요 재선 사안이라고 생각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른 내용인데 북한 문제가 미국 대선의 중심 이슈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지금 뭔가 미국과 북한 간의 돌파구가 생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북한이 없다. 이런 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중국 산둥성의 한국인 3명 재외국민으로는 첫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외국민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우한 교민 3차 전세기 내일 오늘 밤에 떠나서 내일 아침에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전세기 때 3차 전세기편을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우리 교민도 있지만 중국 국적의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도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양지열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건데요. 공포의 크루즈, 지금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앞 바다에 크루즈선 떠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양 접시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태영호 출마입니다. 태영호 전 주 영국 북한 대사관의 공사였죠. 지금 한국당으로 출마한다. 이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무슨 사태? 이 얘기를 해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숨은 공신들. 영화 기생충 엄청난 성과를 거뒀지만 그 주인공들 뒤에서 숨어서 노력하신 분들 얘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중국에서요.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에 100명 넘게 또 증가한 겁니다. 그리고요. 확진자는 4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산 속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뭐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27명에서 지금 일단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천만 다행입니다만 중국이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요, 중국과 일본에 관한 얘기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들끓는 민심. 중국 민심을 말합니다. 들끓는 민심. 발병 2달 만에 병원 찾은 시진핑 주석. 발병 2달 만에 병원을 찾았다. 만약에요,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가 이런 모습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나라 같으면요. 그러나 계속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은 과연 어디 있는 거냐? 말만 하느냐? 그러나 어제 병원을 찾긴 했습니다. 베이징에 있는 병원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이 아랫부분 봐주시죠. 지금 중국의 이 민심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한판 안내 일기. 그러니까 우한에서 한 3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분이 SNS상에 본인의 가족 얘기를 계속합니다. 언제 입원했고 누가 아프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지금 본인은 고립돼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른바 우한판 안내 일기라고 불리는데 이 계정이 삭제돼서 없어졌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그러나 이미 그 글들 다 받아서 퍼나르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일본 언론은요. 우한 의사도 없는 비즈니스 호텔에 경증 환자를 가둬놨다. 그건 뭡니까? 치료가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중국 사망자, 여긴 900이지만 이미 오늘 오전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진핑 화상통화로 우한 의료진을 격려했다. 뭐 이런 모습 여기 사진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그럼요. 중국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平来到地坛医院门诊楼1层运行监控中心，通过监控，向你们，也向全国在抗击疫情战斗中的医护工作者，致以崇高的敬意和衷心的感谢。 그동안 뭐 시진핑 주석 뭐 꼭꼭 숨었고 말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런 걸 의식해서 그런가요? 어제는 모습이 좀 등장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한 생중계한 변호사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한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다, 어렵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없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이 변호사가. 중국 네티즌들 어디에 가뒀는지 밝혀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트위터, 유튜브에서 활동한 천추스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경찰은요 가족에게 강제 격리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제2의 리원양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다. 리원양 사건. 지금 신종 코로나 이 문제를 경고했던 의사잖아요. 그러나 경고하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입 닫고 있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고 풀려났죠. 그런데 환자를 진료하다가 본인도 감염이 돼서 사망했거든요.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국 17년 전 사스 영웅 지우기, 코로나 비극은 그때 시작됐다.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사스 상황 은폐를 폭로한 장옌융, 17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산 막는 데 기여했지만 잊혀졌습니다. 중국 당국에게는 불편한 인물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번에 역시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 당국이요. 코로나 처음 알린 리원양 데자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인들이 여기 마스크 저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사진을 올리는데 중국 당국이 뭔가 위협하고 강요한다 이런 거 굴복 안 한다는 뜻으로 여기 보시면 불능, 불명백, 불능은 못하겠다, 불명백은 모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못한다,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뜻을 이렇게 마스크에 써서 사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중국 당국의 이런 태도 좀 계속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왜 이러는 겁니까?
일단 사람이든 사회든 조직이든 예. 위기에서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의 취약점 예.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언론 자유 문제. 예. 사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평가할 때 전 세계 180개국을 평가했을 때 중국의 언론 자유도는 177위. 180개 국가 중에서요. 189개국 중에서 177위. 그거는- 뒤에 있는 나라는 북한. 예. 179위. 180위는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세 나라를 제외하고는 예. 가장 언론 자유도가 낮았고 그래서 예.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때 알려지지 않았다. 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 중국의 취약점은 여기가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인민을 항상 강조하는데 지도층은 인민하고 괴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사태가 이렇게 지금 사망자가 1000명이 나올 정도가 됐는데 예. 국가 주석 최고 지도자가 현장 방문을 안 하고 최상무리에만 앉아 있었다. 이건 그나마 민주주의 어제 국가에서 나온 것도 2달 만에 나타난 그렇습니다. 거예요. 민주주의 예.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 언론 자유가 없다는 문제하고 인민과 지도층이 괴리가 되어 있다는 이런 중국 취약점이 이번 예. 사태에서 완전히 드러난 건데 예.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과 관련해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예. 한국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관계는 예. 중국에서 국가주석과 총리의 관계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에서 국가주석은 외치, 국방을 담당하고 예. 진짜 국내 문제, 경제라든지 예. 이런 쪽은 총리가 담당하게 돼 있고 예. 임기도 5년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예. 두 사람 다 국가 정상급으로 대우를 하고 예. 사실 2008년에 쓰촨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 예. 현장을 모두 챙긴 거는 당시에 원자바오 총리가 다 오. 챙겼고 그 당시에 예.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베이징에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역할 분담이 원래는 이루어져 있었는데 어. 이 시진핑 체제로 들어서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너무 강화되면서 리커창 총리의 예. 권한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죠. 황제란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때 같으면 리커창 총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의 권력을 너무 강화하다 보니까 예.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화살이 오. 시진핑 주석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이렇게까지 사망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당연히 시진핑 주석이 집권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김지혁 교수님. 네. 아침에 매일경제가 굳이 남의 나라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요. 네. 우리 옆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병이 여기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빨리 통제를 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요. 그런데 지금 중국 국가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통제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낳기 때문에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김지혁 교수님. 일단 제가 볼 때도 지금 중국의 문제 같은 경우는 다 예.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사회주의 관료체제의 문제가 가장 크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관료체제 같은 경우는 위계적 질서가 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관료적 권한을 통해서 이익을 얻기도 하지만 예. 관료적 권한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다단계적인 정보 왜곡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한 지역 같은 경우가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관료 체제가 상당히 좀 부패가 심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관료적 권한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국민의 건강과 무관하게 소위 정보들을 왜곡하는 것이 다단계로 벌어지게 되면 이 다단계 변화가 상부로 그 정보가 올라갔을 때 상부는 그 사실을 갖다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정보는 절대 위로 올리지 당연하겠죠. 않는다는 예.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또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에 대한 인민의 보건이나 건강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적으로부터 그런 예를 들면 보건 체제를 막아낼 수 있는 감염 시스템 같은 경우가 잘 안 만들어졌겠죠.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타났을 때 적어도 과거처럼 좀 정부 당국이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예. 풀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도 못하게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소위 지금은 아예 손도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넘어갔었기 때문에 저희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소위 중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회주의 예. 관료 체제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또 이것들에 감시를 할 수 있는 소위 국민들의 권한들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예.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예. 중국의 대처 능력이 상당히 예를 들면 과거보다는 좀 느슨해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이후에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적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겠죠. 중국 그동안 시진핑 체제 들어서 국가 그리고 국민에 대한 통제가 굉장히 강화됐다. 그런데요.
질병은 왜 통제를 못하는 겁니까?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에 대한 통제는 덜 하고 질병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갔다. 이런 지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일본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공포의 일본 크루즈선 확진자 하루 사이 65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35명입니다. 크루즈선 내 소용. 물론 크루즈선이 3,000명 이상 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만 너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요 1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그 다음에 또 10명 추가. 이제는 1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요 이거는 무슨 조치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바다에 떠 있는 배양 접시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확진자 더 늘어날 듯 정부 크루즈선 우리 정부입니다. 크루즈선 입항 전면 금지.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이런 배들에 대해서.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일본 크루즈선 감염 온상 현실화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거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탑승객들 3,000명이 넘는 탑승객들은요, 그 각각의 선실에서 나오지 말도록 돼 있답니다. 그렇다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전염이 더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기 중으로 뭐가 전파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빨리 배에서 사람들 내리게 해서 별도의 장소에 각각 격리하는 게 맞는데 그 좁은 공간에 지금 많은 인원이 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 보시죠. 지금 한국 국적자 14명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분들 중에서 아직 확진자는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약이 하나 언제 배 내릴 수 있나 뭐 이런 거 승객들 불안감 갈수록 커지고 있답니다. 일본 후생상 하선 때 전원 검사 검토 정부 대변인은 한계 있어 부정적. 뭐 지금 일본도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이 탑승객 3,000명이 넘는 탑승객 전원 다 검사 안 했답니다. 여태요. 증상이 있는 사람만 그때그때 검사에서 나타나고 있답니다. 이건 어떻게 하선을 시켜서 무슨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여기 탑승객들이 다양한 국적자들이잖아요, 지금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ただいずれにしろ症状の出ている方、熱の高いとかですね、あるいは高齢の方、そうした方を中心にですね、先行してそうした対応策を取って検査を行っ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出るときにももう一度チェックをすべきではないかという声もいろいろいただいておりますので、私どもとしてはそういう声も受け止めながら。자, 용시환 변호사. 여기 지금 탑승객들도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나가지 못하고 거의 그 배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그 배에서 지금 병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은 일단 공포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되나 하지만 이후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 탑승객들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거 입항을 불허한 거거든요. 예. 기항 입항을 불허한 거라서 예. 일본 측에 그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사실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어려워 보이고 저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입항 이후에 예. 그 의심 환자들을 격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제 예. 격리할 수 있는 미비하기 때문에 저는 입항 거부라는 전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새로운 크루즈선 같은 걸로 예. 현재 그 감염 의심 증상이 없는 분들은 따로 격리해가지고 예. 2주간 좀 살펴보는 절차를 취했으면 예. 저렇게 집단 감염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예. 좀 다소 조치가 좀 미흡하고요. 예. 또 하나는 진단검사를 왜 저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콩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하루 사이에 했다고 하는데 예. 보건 수준을 비춰볼 때 일본도 그러한 수준의 보건력을 갖추었다고 보고 일본 선진국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예. 3,700명 정도라 하더라도 벌써 며칠이 지났잖아요. 예. 진단을 다 거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대응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거 걱정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냥 바다에 그냥 그분들을 둬도 되는 건지 지금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또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 창궐하는 병이 신종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전 세계가 이상한 바이러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문제 아니다. 미국은 독감, 브라질은 댕기열 공포다.
여기 보시죠. 지구촌 바이러스 초비상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국 독감 환자가 2,200만 명이랍니다. 넉 달 사이 10,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엄청나군요, 지금요. 당국은 환자가 다시 증가세. 그리고 코로나 무풍지대인 중남미에서는요, 댕기열 환자가 속출해 난리가 났답니다. 여기 보시죠. 지금 3가지 바이러스가 나와 있는데,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 중국에서 시작돼서 중국 중시로 퍼지고 있잖아요. 주변 국가로. 뭐 1,000명 넘고 42,000명 넘었다는 얘기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독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은 걸로 나옵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게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확진받은 환자는 최소 2,000만 명. 미국 인구가 3억이 좀 넘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율입니다. 이것도요. 그다음에 댕기 바이러스 중남미 일대입니다. 올해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8명 정도 지금 사망자 나왔고요. 15만 명 정도 지금 확진받은 걸로 나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바이러스에 휩싸여서 지금 곳곳에서 이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만, 이 단순히 지금 중국 문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양지열 변호사, 이거 보니까 괜히 걱정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요. 근데 사실 저 통계를 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수년 있었던 질병의 통계랑 같이 비교를 하면 또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상황이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병 관리에 관한 좀 국가적인 특수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료비가 굉장히 어렵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문화 풍토 자체가 병원에 바로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는 신종이니까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감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매해 변종을 거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또 새로운 거거든요. 뭐 매번 달라진다 그래요.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안전할 수 있는 예방책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인류는 질병과 싸워왔기 때문에 저는 저기서 오히려 의미를 찾는다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큰 공포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 조심은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또 대신에 미국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조차도 치료하지 못해서 더 큰 치명률까지 이르는 것만큼 막아야 된다. 이런 정도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신종이냐면요. 뭐 새롭게 발견됐다는 뜻도 있지만 전파력이 기존에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를 수 있다. 뭐 이래서 걱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종이란 이름이 붙은 건데 지금 뭐 독감도 이거 엄청나네요. 지금요. 전파되고 있는 게요. 전 세계가 정부들이 정말 긴장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이슈는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태영호 전 북한 공사 탈북자 첫 지역구 출마입니다. 그리고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한국당 대표 며칠 됐는데요. 무슨 사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당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대사관 공사입니다. 서울 지역구에 공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밝혔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한국당에 입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공천을 통해서 출마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탈북 인사 첫 지역구 행위다. 그동안은요. 비례대표 의원이 된 탈북자는 있었습니다. 뭐 과거에 보면요. 조명철 전 의원인데 그때 당시 비례대표였죠. 근데 이번에는 직접 지역구 출마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뭔가 어떻게 보면은 과감할 수 있고요.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요. 이 태영호 전 공사의 지역구 출마 과연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분석했습니다. 태영호 4.15 총선에 나온다. 한국당 서울서 전략공천. 지금 아직은 공식적이진 않지만요. 한국당에서 서울 강남 지역에 출마시키려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요. 내용 보면 탈북자 출신 지역구 출마는 처음인데요. 강남, 양천, 용산구 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강남 쪽이 구체적으로 되겠는데 자, 요 얘기입니다. 태영호 전 공사 북한에 대한 매서운 비판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는요. 북한과 어떤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때문에
태영호 전 공사의 이런 북한에 대한 비판이 약간 불편할 수도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 극대화 전략, 한국당이 이걸 노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민주당은 부담스러울 수 있지도 않은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뭐 이 얘기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태영호 공사입니다. 1천만 이상 가족의 한과 서름, 그리고 2,500만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평화 통일의 길을 제시하고 또 국제무대에서 당당하게 그런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공사처럼 지역구에 출마해서 당당히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자처한 사람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수 전 의원님, 태영호 전 공사의 지역구 출마,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선거에서 정치인들은 상징, 이슈,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죠. 종로 선거구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의 싸움, 이런 것들이 되는데 우리 사회 통틀어 본다면 경제 문제, 남북 문제, 이런 것들이 주요 이슈 아니겠습니까? 남북 문제에 있어서 태영호 전 공사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제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그 중재자 역할이 제대로 지금 잘 안 풀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남북 문제에서 상징적인 인물을 내세워서 거기에 대한 표심을 드러내겠다. 심판을 받겠다. 뭐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나름대로 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취할 수 있는 상징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주옥 교수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후보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헌법에 피선권이 보장돼 있으니까 당연히 출마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저는 이게 오히려 어쩌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해요. 오히려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태영호 전 대사 영사랑 무관하게 이제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 갖다 제가 볼 때 이념 대결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또 하나가 대북 정책을 비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 지금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민생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념적인 갈등으로 되게 된다면 지역에 있는 요구들 담아낼 수 없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이나 태극기 세력들에 대한 것들도 고려한 거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통합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정해질지 알 수 없으나 그런 것들 고려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랬을 때 태영호 이분에 대한 영입을 통해서 전략 공천하는 것이 소위 자유한국당의 선거 프레임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중도층에게 호소할 수 있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이 좀 고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태영호 전 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민들과 많은 접촉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지역구에 있는 지역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상징적 의미와 무관하게 실제적인 선거에서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예단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막 잘못 가게 돼서 이념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본인의 의도와 무관한 방식의 활용이 된다는 측면들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예를 들면 좋은 영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과연 정치적으로 그리고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김종욱 교수님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윤기찬 변호사, 한국당에 계시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태영호 전 공사는요,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에 탈북자 중에서 가장 고위직이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인물이 넘어온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래서 그동안 사실 경호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리고 몇 년 전에는 강연을 안전 문제 때문에 강연이 좀 중단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어떤 이어지는 강연들이요. 자, 이번에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되면은 지역구민을 만나게 되고요. 어떤 지역을 많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의 문제, 경호의 문제가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경호의 위협
요소가 예. 이제 만약에 북한이라 그러면 예. 걱정은 되죠. 그러나 예. 당내에서도 아마 경호 대책은 수립을 할 것 같고 또 정부와 지금 북한의 관계가 예. 대화 국면이기 때문에 예. 다소 중단되고 있지만 예. 예전처럼 후보자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론의 향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념 대결을 부추긴다라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예. 현재 체제 경쟁에서는 북한과 우리가 이미 결론이 난 상태고요. 예. 그것보다는 그 정책에 대한 비판은 얘기할 수 있겠죠.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다만 그 메시지 전달력에 있어서 한국당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곳에서 경험한 분이 얘기하는 것이 좀 더 국민적 메시지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 예.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기존에 19대 때 그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조 의원께서 추진했던 예. 북한 인권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제정이 됐지만 실제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예.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고 있어요. 북한 인권재단도 사실 예. 발족을 안 하고 있고 해서 그것을 뒤이어서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 통일을 위한 사전 포석일 수도 있고요. 저는 바람직한 후보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판단은 유권자가 하는 겁니다. 과연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에 앞서서 과연 어느 지역에 출마할까? 이 부분도 뭐 꽤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몇 군데가 나오긴 있습니다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황교안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9일입니다. 본인의 모교인 성균관대 앞에서 뭐 이제 이 주민들과 접촉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황교안 1980년 5월에 무슨 사태가 뭐 있었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얘기가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두고 표현 논란이다. 역사의식 빙고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때 뭐 광주 사태 이렇게 통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 관련된 얘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보시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1980년 그때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기억이. 자, 1980년 학교가 휴교되고 이건 누가 봐도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슨 사태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여기 보면 1976년 성대에 입학한 황 대표는 80년 정도면요. 당시 4학년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얘기인데요. 아무튼 근데 이거를 왜 무슨 사태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공당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오는 겁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놓고 무슨 사태 도마 위에 오른 황교안 역사의식. 그러니까 이걸 역사의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받았어요. 뭐 여기 설명이 또 돼 있습니다. 종로 유세차 모교 송대 방문한 자리에서 학창 시절 추기호령 회상하면서 발언했는데 이게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 반발하고 있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다음 날 어제 해명을 했어요. 그 얘기는 광주하고는 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해명이 충분하다고 보시는 분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가 된 발언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러시겠네요. 떡국 먹고. 내가 여기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1980년 그때 뭐 하여튼 무슨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뭐 이랬던 기억도 나오고 그러네. 1980년 사태 때문에 불필요한 역사 인식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1980년 사태가 뭔가? 아니 80년도에 뭐 내가 몇 학년, 4학년 때인가? 네, 뭐 그런 그때의 얘기를 그때의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요. 예. 네, 양지열 변호사, 뭐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는지. 그때의 시점을 예. 얘기를 하셨다고 한다라면. 예. 그러면 그러니까 100번을 양보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법학부 4학년이었고 예. 당시에 아마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의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휴학했다라는 것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1980년에는.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 지금 본인에게는 광주는 아직까지도 그때 당시에 그냥 어딘가에서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학교가 쉬었던 정도의 의미밖에는 없는 일인가. 그러니까 그때 나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느라고 그걸 당시의 현장을 역사를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40년 동안 살아가면서도 80년에 5월에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 단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한 번만이라도 들여다보고 제대로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저런 말은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정치를 하시겠다 야당의 대표를 가진 분의 입에서 무슨 사태에 80년 기억조차 못하는 일로 치부되고 만 것이 정말 광주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다시 한번 더 심하게 후벼파는 말씀이시고 생각이죠. 예. 최영수 의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게 사실 지난해 기억을 지난해로 되돌려 보면 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5.18 폄하 논란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걸 다시 또 떠올리게 한다, 뭐 이런 비판이 같이 나오고 있어요. 자, 최영수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 동영상을 보면은 실언 같지 않고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의도적이요? 그러니까 공연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데 사실 이게 여러 신문에서 지금 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논란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유서의 인물이 되고 싶은 측면이 있는 것인지.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당장 여당에서 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검사 출신이어서 저런 인식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단박에 그렇게 비판이 나오잖아요. 당장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런 말을 왜 했는지 도대체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여하튼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과거의 일로 이렇게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더군다나 공연이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이미 역사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평가가 끝난 문제를 굳이 이런 사태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공연 분란을 일으키는 거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적절치 않다. 좀 총선을 앞두고 과거보다는 미래나 현재 미래를 보는 쪽으로 좀 표현이나 행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태가 아니라 그냥 명확하게 당시에 5.18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가 쉬었죠? 이러면은 기사도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저거는요, 내용이. 그런데 저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아무튼 뭐 오늘도 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또 뭐 어떤 논평도 좀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탄핵을 거론한 한국당에 펄쩍 뛰는 민주당. 그리고요,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청와대는 아직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좀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변호사 400명 이상입니다. 뭐 이제 보수적인 성향의 변호사다. 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기사에도. 문재인 대통령 울산 선거 개입 확인된 탄핵 사유다.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군사 정권 이후 초유의 헌정률이다. 뭐 이런 비판을 했죠. 여기 보수 변호사 단체인 한변 시국선언 뭐 이런 형태입니다. 한국당 전날 이어 어제도 또 탄핵을 거론합니다. 그러자 민주당 반발하죠. 청와대는 계속 침묵이다.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입니다. 문 대통령 선거 개입 연루된 탄핵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지금 한 이틀 정도 계속 이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 신종 코로나 지금 창궐하는 때 전신대 아군에 총을 쏘는 건가 이렇게 좀 펄쩍 뛰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탄핵안도 발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무책임한 발언 한계를 넘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야 먼저 변호사들 기자회견이 있거든요. 그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바람 앞 등불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는 이는 대통령이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탄핵 사유에 해당하면 헌법
얼마 전에 이제 법조인에서 이런 탄핵 관련 얘기가 좀 있었죠. 뭐 어떤 법률적 판단과 분석이 들어간 내용인데 어제 이제 변호사들이 국회에서 저렇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탄핵 얘기를 거론합니다. 정치권 뭐 더 치열하게 공방하죠. 어제 공방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실토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것입니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고 방역 전선의 참호 뒤에 숨어서 아군의 등을 향해 총을 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행동입니다. 윤시환 변호사. 지금 한국당에서 탄핵 얘기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를 앞둔 상황이잖아요. 정치로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사안인데 어떤 선거를 의식한 어떤 노림수일까요? 아니면 과거에 우린 탄핵을 보면 이게 자칫 자충수나 후폭풍이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로 민감한데 한국당은 어떤 생각인가요, 지금? 원칙적인 대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문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 확인이 되면 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면에는 지금 공소 사실이 어느 정도 세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판결을 통해서 이게 실체적 진실이 맞다라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이 정도 되면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와대 상당수가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공소장에도. 그러니까 윤시환 변호사께서는 이쯤 되면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루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유감 표명을 하고 그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치가 없다는 점. 또 하나는 이 공소장이 공표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했잖아요. 검찰이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거부했어요. 따라서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근데 뭐 거부했지만 뭐 다 알려줬습니다, 결국에는 내용이요. 그러니까 실익을 떠나서 거부한 행정적 조치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공소장 내용이 세간에 알려지는 걸 막을 목적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총선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했다라고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비춰보면 이것은 특검 사안이다, 최소한. 그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확인이 되면 탄핵 추진 대상이다. 이것은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원칙적 말을 한 거예요. 자, 김지혁 교수님.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다. 지금 윤시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생각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어떤 일정한 시점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 청와대 또는 여당에서 입장을 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근데 문제는 좀 적어도 정치권이 탄핵이란 말을 쉽게 올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탄핵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실패했다는 건 곧 국민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치권의 판단은 상당히 엄중해야 되고 면밀해야 됩니다. 근데 총선을 앞두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좀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탄핵 문제만큼은 좀 신중하게 발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본인이 탄핵당한 정당에 있었던 사실을 좀 안다면 좀 그런 거고요. 저는 이제 좀 그런 고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말씀하셨듯이 사안은 되게 중대합니다. 왜냐하면 공소장에 따른다면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 13인이 소위 국가 권력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선거에 개입해서 헌법이 명시한 그 주권 행사 행위를 방해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긴 합니다. 핵심적인 사안은 뭐냐면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전 비서실장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 윗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코로나 사태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점이 지금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판단은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시점이 된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든 아니면 대통령의 명에 따라서 청와대 대변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하게 되는 대통령의 개인 문제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의 증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 문제에 대한 명확한 확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왜냐하면 이 수첩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요.
두 번째가 또 뭐냐면 예. 송병기 전 부시장의 수첩의 내용과 민정수석 내려갔던 이첩 내용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이 보고했다고 하는 내용도 어디까지 보고 다 확인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사법적인 재판 과정에서의 검증이 안 되게 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자체가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앞서간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탄핵을 얘기했다가 그런 부분에서 증거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 만약에 증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문제제기 제기한 정당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탄핵 문제만큼은 좀 더 면밀하고 좀 신중하게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당에서 얘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 그 여부에 대해서 뭐 봐야 된다. 그리고 그 개입된 무슨 탄핵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개입 여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더 해결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지금 김지욱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융찬 변호사께는 뭐 반론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발언 기회 드릴게요. 간단히 탄핵 문제를 뭐 엄포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하겠다 이런 취지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이 아직도 결말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것도 선거 개입 혐의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지방선거 때도 지금 송철호 사건 선거 개입 혐의입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선거 국면이에요. 그럼 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이런 전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선거 개입을 하지 마라. 엄단하겠다. 이런 말씀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라도 선거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고 공무원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 약간 압박을 하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런 목적도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분야들 보니까 다 선거 때 문제가 됐던 것이 꽤 많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압박을 한다. 그리고 최소한 대통령은 선거에 대한 걸 좀 명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이시네요, 지금요. 최영선 의원 혹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열심히 지금 적으시는데 옆에서. 글쎄요, 저는 뭐 사안의 그 특수성상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뭐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라고 봅니다. 이것을 뭐 부인하고 나서면은 또 뭐 저 수사와 재판에 개입하려는 것이냐 하는 반론이 나올 것이고 그렇다고 사안의 중대성으로 봤을 때 이걸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도 그러니까 부인하기도 시인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다. 그래서 기껏한다면은 방금 유 변호사 말씀처럼 그냥 4월 총선에서 엄정한 중립적인 관리 이걸 표현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은 또 왜 울산 선거는 얘기를 공소장까지 나왔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것만 얘기하냐는 또 비난도 있을 것이고 참 청와대로서는 뭔가 입장 표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최영선 의원께서 만약에 청와대 참모실하면 어떻게 조언을 하겠어요? 뭐 침묵도 때로는 필요한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말을 안 하는 것도 때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아무튼 뭐 정치권 며칠 전부터 탄핵 얘기가 나옵니다. 탄핵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몇 번의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억은 굉장히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탄핵이라는 거.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어제 검찰 간부들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선거 사건 소신껏 수사하라. 소신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이다. 편향된 검사, 누구를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한 걸까요, 지금? 윤석열 총장 전국 지검장 회의, 지검장들과 그다음에 이 선거 관련 수사라는 공공수사부장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4월 총선 앞두고 엄정 수사 의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마찰, 지금 이런 청와대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죠. 공정성 의심받지 않게 처신하라. 정치 개입 등 오해 사전 차단 분석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 해석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에. 선거 사건 소신껏 수사하라.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이다. 지금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엄청난 대립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뜻 좀 설명해 주세요. 저 예. 해석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저 얘기를 그냥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정치적인 중립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라는 원칙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칙적인 것만을 생각을 한다면 조금 전까지 말씀들 나누시던 13명의 울산 선거와 관련된 선거의 기소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거를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기계적으로 지키면서 공정하게 기소한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 가장 핵심 인물에 올린 황운하 경찰청장 소환 조사 없이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대한민국에 자꾸 요즘 사람을 불러서 조사도 안 하고 기소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전까지 왜 탄핵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냐면 그 공소장 자체에 대통령이란 직함이 한 30번이 넘게 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공소 사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명백한 혐의 사실과 무관한 부분들의 얘기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물론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지 않고 원칙론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소한 이런 정도의 표현이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이렇게 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남용될 수 있다는 생각도 아예 안 한다면 그건 이게 기계적 중립을 지킨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본인이 정무 감각이 참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래도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정치적으로 행동하라는 것과 이런 어떤 표현이라든가 말이라든가가 어떤 식으로 정치권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별도의 문제잖아요.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할지도 몰라도 당장 국가에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소개된 화면 좀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예. 아까 발언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소신껏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아랫부분입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부패한 것과 같다. 지검장 그리고 선거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을 앞에 놓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윤기찬 변호사.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는 누굴 떠올린 걸까요? 이 얘기는요.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씀을 드리면 또 명예훼손. 그럼 뭐 잘 모르게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뭐 사실은 저건 윤석열 총장의 시각에서 본 말이겠죠.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분일 텐데 어찌됐든 이번 사건 지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좀 논란이 됐던 분을 가리키는 것 같고 다만 역대 선거 국면에서 냈던 메시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역대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 엄정하게 대처할 것. 통상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치적 중립 문제가 말로 나오고 그다음에 뭐 편향 문제가 말로 나오고 하는 것이 저분의 시각을 떠나서 사실은 검찰이 겪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살펴봐야 된다. 이 부분이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양지열 변호사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윤기찬 변호사는 통상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하는 말과 이번엔 좀 많이 다르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을 해줬는데 어제 또 이런 모습이 포착해서 많은 언론들이 좀 다루고 있습니다. 편향된 검사, 소신껏 수사 뭐 이런 내용 위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영화 기생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엔 매일경제는요.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덜 보셨을 것 같은 부분 위주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이게 영화 기생충 영국판 포스터예요. 우리나라 포스터하고는 아주 다르죠. 무슨 만화 같기도 하고요. 그림이 아홉 칸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9칸으로. 그리고 이 9칸이 각각 어떤 영화의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뭐 계단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떤 뭐 이런 땅으로 들어가는 계단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터는요. 지난 1월에 나온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오스카상 시상식 전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요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요 부분 보겠습니다. 확대해 주세요. 확대된 사진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일단 오스카상이 이겁니다. 이렇게 생겼죠. 오스카상 트로피는요. 어떤 기사가 긴 장도를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인데 이게 오스카상 트로피예요. 여기 보세요. 아까 그 한 부분이다. 여기 책상 있는데 책상 밑에 보세요. 오스카상 같죠? 요 오스카상의 반쪽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스터를 제작한 게 이제 영국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굳이 이거를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 여기다가.
이 화면입니다. 잘 보이지도 않아요. 언뜻 지나가면요. 그런데 이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거 뭐지? 책상 밑에 뭐가 있네 보니까 이게 오스카상인데 누가 봐도 오스카상의 반쪽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가 오스카상 수상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이걸 찾냐고 힘들었습니다. 새로운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이런 사진을요. 자, 그러면은 다음 기사로 보겠습니다. 자, 이 포스터에 예언까지 있었는데요. 일단 사진 좀 봐주실까요? 어제 사관왕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각본상을 받았을 때는요, 상을 받고 덤덤하죠, 좀. 이건 예상했어, 뭐. 자,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으로 갑니다. 불끈합니다. 이건 좋다. 너무 기분 좋다. 한국 최초 아니야? 아시아에서 참 받기 어려운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으로 갑니다. 본인이 받은 상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죠. 마지막에 작품상 받았습니다. 환호입니다. 이 순서로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기사 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유, 사진이 길어서 힘듭니다. 소개해드리기가 지금. 제목 보면 이렇습니다. 봉준호, 가장 한국적으로 만들었더니 전 세계가 매료됐다. 어제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른바 남의 나라 거, 그리고 동양에선 서구 거, 뭐 그게 좋다니까 따라했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장 우리적인 얘기를 우리적으로 표현하는데 전 세계가 환호하더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에요. 여기가요. 보시죠. 자, 수상. 이것은 정말 미친 일이야. 스태프와 함께 무대에 올라 더 기뻤다. 그러면서 스태프들 일일이 한 명씩 다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자기와 경쟁했던 거장 감독들도 다 소개하고 고맙다는 표시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으로 남았지요.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런데 외신들은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오스카 소 화이트. 오스카상이 백인 중심으로 서로 상을 받는다. 이래서 굉장히 비판적인 뜻이죠. 오스카 소 화이트. 오스카는 굉장히 하얘. 뭐 이렇게 되는데 아카데미의 오랜 오명도 벗었습니다. 기생충이 사관왕을 하면서요. 2015년, 2016년 당시에 아카데미상 시상식 보면 완전히 백인 잔치였답니다. 여기는요. 그래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일부 영화인들 반발에 개혁안 뭐 얘기 나왔는데 최근에 이른바 동양권 뭐 신규 회원도 들어서 우리나라 감독과 배우들도요. 요 투표를 할 수 있는 이 수상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그 투표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배우들 보세요. 디캐프리오, 브래드 피트, 그리고 여기 보면 샤를리즈 테론. 봉준호 감독하고 송강호 배우한테 그냥 아는 척하기 바빴다. 어제 뭐 이렇게 사진이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봉준호, 시나리오를 쓴다는 게 사실 뭐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작업이죠. 사실 뭐 국가를 대표해서 시나리오를 쓰는 건 아닌데. 예. But this is very first Oscar to South Korea. Thank you. Parasite. This is the first movie from South Korea.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Foreign Language에서 International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이름 바뀐 첫 번째 상을 받게 돼서 더더욱 의미가 깊고요. 그 이름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그 오스카가 추구하는 그 방향에 지지와 박수를 보냅니다. 봉준호.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겼던 말이 있었는데 영화 공부할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That quote was from our great Martin Scorsese. So 항상 제 영화를 리스트에 뽑고 좋아했고 했던 우리 퀸틴 형님이 계신데 정말 사랑합니다. 퀸틴, I love you. 이 트로피를 정말 오스카 측에서 허락한다면 텍사스 전기톱으로 이렇게 5개로 잘라서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Thank you. I will drink until next morning. Thank you. 굉장히 유머 있는 발언들을 하죠. 그리고 한국말로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영어로 옮기면 또 관객들이
배꼽을 잡고도 웃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 뭐 한호도 나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굉장한 영광이죠. 사실은 큰 성과입니다. 그런데요. 저런 성과가 있기까지는 뒤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꼭 있습니다. 그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송강호 코피 쏟고 봉준호 인터뷰 500번을 했다. 피말린 득표전이다. 이 오스카상은요. 단순히 그냥 잠깐 대회 열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상 주고 이게 아니랍니다. 무려 8,000명이 넘는 투표인단이 있답니다. 그래서요. 미국 영화예술과학회원 8,400명이 투표를 합니다. 이 회원 중엔요. 우리나라 감독과 배우들, 뭐 이병헌 씨, 뭐 이런 감독들도, 저 배우들도 들어있다고 해요. 여기 보시죠. 자, 그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동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28번째 확진자가 발생을 했답니다. 저희가 아까 방송 중에는 우리나라는 더 이상 멈춘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28번째 환자가 발생했다는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안 멈추는군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고 있어요, 지금요. 자,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자, 선거 운동을 방불케 하는 오스카 캠페인. 오스카 캠페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게요,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서 미국 전역을 누비면서 이 선거인단, 이 8,400명을 다 만나고 다니는 거랍니다. 그래서 시사회도 열고요, 어떤 파티 같은 거 열면서 그분들 초대해서 설명하고 호소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의 6개월 가까이 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아카데미상의 수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요. 그리고요, 당연히 전국, 미국 전역을 다닌 거잖아요, 감독과 배우들이. 그리고 뭐 행사도 열잖아요. 돈이 듭니다. 기생충 1,000억 원 정도 들은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니, 1,000억이 아니에요. 100억이죠. 잘못 얘기했어요. 10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그런데요, 이 100억은요, 통상 이 오스카 캠페인에 참여하는 그 영화와 영화 관계자들이 쓰는 돈은 보통 300억 이상이랍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이런 물밑의 노력수 있었다는 겁니다. 최영선 의원님. 그렇죠. 어떤 큰 성과가 있기에는 그 주인공만의 노력이 아닌 거예요. 항상 보면요. 방금 이 아카데미상 그 시상 방식이 다른 상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한 10여 명이 모여서 심사하면 되는 거였어요. 8,000여 명이 지금 투표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오스카 캠페인이라는 이 캠페인이 있고 거기서 이제 토론토 영화제라든지 뉴욕 영화제라든지 아카데미상 시상식 이전에 여러 가지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를 쭉 다니면서 봉준호 감독만 하더라도 인터뷰를 500번 이상 했다는 거거든요. 외웠겠는데요? 그럼 인터뷰 내용을요, 거의? 그럼 뭐 인터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파티도 하고 시사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은 돈이 들죠. 그래서 그 이제 CJ의 이미경 부회장이 직접 나서서 그런 부분을 지원을 했다는 건데 평균적으로는 350억 정도 드는데 우리는 100억을 썼으니까 평균보다는 상당히 적게 썼다지만은 100억이라는 돈이 보통 돈은 아니죠. 그렇죠. 저는 뭐 캠페인을 위해서 열심히 띄워준 것도 상당히 뭐 여하튼 평가할 문제고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서울대 문서위조학과 이런 거는 어떻게 영어 자막으로 번역을 할까 했는데 달시 피켓이라는 분이 그 영어 자막으로 영어 자막 바꾸시는 분이 했다는데 서울대를 옥스퍼드로 바꿨다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짜파구리는 람동.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라면과 우동은 바로 외국인들이 알 수가 있는데 짜파구리는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도 미세하게 짜파구리는 우리나라 분도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게 무슨 뜻인가. 짜파게티와 그 너구리가 합성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영화 하나가 저렇게 그 상을 받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야에서 종합적인 예술이 되는데 이런 자막 하나하나까지 미세하게 어필할 수 있게 했다는 게 여하튼 여러 분야에서 정말 감동적인 뉴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숨은 공신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시죠. 여기 보시면 달시 파켓, 지금 최영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영어로 된 자막을 만드신 분입니다. 람동, 짜파구리를 람동으로 바꾸고요. 서울대 문서위조학과를 옥스퍼드 문서위조학과로 이렇게 자막으로 바꿔서 처리해서 오히려 더 영미권에서 호응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여기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어 자막, 봉 감독 통역, 음악, 카메라 뒤에 숨은 공신들. 통역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봉준호 감독이 가는 곳마다 통역이 옆에 있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최성재. 우리 이름으로 최성재고요. 영어 이름은 샤를최인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샤론체로 돼 있습니다. 한국 국적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는데 이 최성재 씨에 주목하는 외신들이 꽤 있어요. 굉장히 능숙한 통역 그리고 뿐만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그 감칠맛 나는 한국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하고요. 여기 정재일 씨는요, 이제 음악, 그 소주 한 잔, 엔딩에 크레딧 올라가면서 나오는 음악이죠. 그 음악을 만드신 분으로 이 숨은 공신들이 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김주혁 교수님. 네. 역시 혼자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요. 기분 좋았던 건 이 영화를 제작할 때 영화 제작의 가장 핵심 스텝들이 52시간을 지키면서 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봉준호 감독이 다양한 부분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배려를 했구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지금 같은 영화를 만들었던 생각이 들어서 특히 뭐 봉준호 감독이 얘기하듯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그래서 그때 BTS 다음에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됐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할리우드가 지금까지 좀 편향적으로 가졌던 전쟁, 죽음에 대한 영화보다는 이제 삶의, 불평등이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손을 들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영화 패러다임에 큰 변화가 있다는 측면들이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저희 연립주택이라고 연립주택을 반지하라고 하는 보이는 불평등의 공간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성균 씨하고 조여정 씨 대저택에 보이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아주 대비를 시키면서 그것들을 잘 드러내서 세계인들에게 메시지를 줬다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단편 다큐 부분에 올라갔던 부재의 기억이라고 하는 세월호 이야기도 저희가 우리가 좀 주목을 하면서 소위 생명과 불평등 문제를 한국 사회가 아카데미에 던졌다라는 의미에서 상당히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뒷얘기를 알 것 같아요. 아직도 오늘도 많이 회자가 되는 영화 기생충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고유정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고만 남은 겁니다. 1심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제목은 끝까지 뻔뻔한 고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우발적 사건이다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의붓아들 살해 압도적 증명 안 됐다 반박하고 있기도 합니다. 양주열 변호사. 지금 선고 공판은 뭐 오늘 20일 예정인데 어제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거 선고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즉 결심에서까지 그리고 최후 변론에서까지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도 높게 피고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저렇게 강력하게 부인하는 사례를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꽤 긴 재판, 지난 여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재판을 했었고 그 사이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은 많이 다퉈지고 결론만 남은 상황이어야 하는데 그래서 대개는 뭐 반성합니다 내지는 억울합니다 이런 정도로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까지도 다퉜다라는 게 저는 고유정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반성하라 이런 건 전혀 아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물론 뭐 고유정 새로운 얘기를 꺼내 보통 뭐 우리가 뭐 답답하면 뭐 속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긴 했지만 뇌를 바꾸고 싶다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속을 보고 속을 보여주고 싶다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근데 저 문득 떠오른 게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이제 법학과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